삼조고. 삼조고는 삼신상제님을 모셔왔던 한민족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하늘의 가르침을 내려주고 지상의 염원을 전해주는 매개이자 전달자였다.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 삼수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삼조고는 생성과 소멸, 그리고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규명하고 있는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저자 김주미 박사. 그는 국내외 몇 안 되는 삼조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주미 박사는 저서에서 삼조고가 우리 역사에서 언제부터 등장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주미 박사는 한민족과 삼조고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일상문 또는 해속의 삼조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해서 자료를 찾고 그거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시대상과 연결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를 할 수 없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의무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해서 결과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답사 다니고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적지 답사와 다양한 국내외 학술 토론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등장하는 삼조고의 실체를 밝혀왔다. 김주미 박사는 삼조고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을 담고 있으며 국난을 이겨내온 우리 역사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면면에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한테도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어려움의 순간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해속의 삼조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TV 한문화 특강에서는 한민족과 삼조고의 관계를 규명한 그의 강의를 들어본다. 예, 오늘은 2주차인 오늘 강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해속의 삼조고로 표현된 일상문, 지난번에 일상문의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태양을 상징하고 그것을 형상화한 문양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 다음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4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의 일상문이 그러한 어떤 도상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태양 숭배라든지 세토템과 같은 원시 신앙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일상문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던 태양 숭배와 세토템의 역사성과 그 성격을 한국의 신화, 설화, 민속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태양과 새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한국 고대의 유물 자료들을 고찰함으로써 양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여기서 양자의 결합이라는 거는 태양 숭배와 세토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고분벽화, 해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런 일상문의 성립 배경을 오늘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태양 숭배의 성립 배경을 보면
여기 그 보여지는 것과 같이 태양 숭배가 이제 재생을 상징하죠. 지난주 그 일주 총강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태양은 아침에 떠오르지만 저녁에 지고 그 다음에 또 어김없이 또다시 뜨죠. 그래서 태양 숭배는 결국은 재생, 순환과 재생, 영원불멸 뭐 이러한 그러한 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은 어디에 많이 표현되었냐면은 죽은 자와 관련된 공간, 바로 고분에 많이 표현됐습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에 죽어서도 다시 재생하고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영원불멸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그 일상문 외에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보통 그 많이 표현된 게 이렇게 둥근 환문을 여러 개 겹쳐 놓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러한 환문을 볼 수 있는 게 고구려 내리 1호분, 그다음에 고구려 환문총에서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환문들이 그려졌는데, 이거는 일상문과 거의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하늘 세계를 대표하고 항상 어떤 주기적인 회귀성을 갖고 있는 태양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호로서 그 절대성을 옛날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하늘의 아들 또는 태양의 아들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황을 황천지자 또는 일월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와 모두르 묘지 등을 통해서 이제 살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그 태양 숭배와 왕권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 통치자 이름에는 태양의 속성인 그 밝음을 상징하는 글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 환웅, 이때 환, 그다음에 둘 다 환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환하다, 밝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단군을 한글로 풀이하면은 박달나무 임금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데, 최남선 선생님은 이 박달을 박다가 변화한 소리로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단군 박달나무 임금은 태양을 숭배했고 성스러운 나무를 숭배했던 임금이다. 뭐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몽의 아버지로 얘기되고 있는 해모수, 북보의 해모수는 태양의 화신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명성향 역시 동자, 동력동자, 그 다음에 명자, 밝을 명자죠. 동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죠. 그래서 그런 동력동과 밝은 명자 역시 밝음을 상징하고 있고, 신라의 박혁거사 할 때 혁자도 무슨 혁자냐면은 빛날 혁입니다. 그래서 모두 밝음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여지는 한국의 고대 유물 중에 뭐 가는무늬 동경이라고도 하고 세문동경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컴파스를 대고 원을 그린 것 같이 아주 섬세하게 여러 개의 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문동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경은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반사하고 빛을 흡수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태양을 상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시 제사장이 사용했던 의식이나 이런 거를 치를 때 사용했던 의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단순한 의기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통치자의 어떤 지배자적인 그런 성격, 이런 것들도 반영한다고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가는 무늬, 태양을 상징하는 여러 가는 무늬를 그리는 것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태양의 빛이 온 누리에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최고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어떤 통치력과 은덕이 많은 사람들한테 백성한테 널리 퍼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한 태양은 곡식을 생장시키고 또 농경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곡식의 영, 곡식의 정령, 또 신생, 탄생, 생장 뭐 이런 의미들을 지닙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여주는 울주군 천전리 암각화, 그 다음에 고령군 양정리 암각화에 보면은 그 태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렇게 동심원이나 태양을 신의 모습, 신상으로 표현한 그래서 태양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그 신석기 시대 말에서부터 청동기 시대 초에 주로 많이 이렇게 표현된 그런 암각화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변형사가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그러한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포함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그 좀 전에 보여줬던 그런 그 울주군 천전리 암각화, 고령군 뭐 그 양정리 암각화에 묘사된 동심원과 또 태양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그려놓음으로써 농사의 풍년이라든지 풍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절대적인 어떤 위엄과 불멸성을 지닌 태양에 대한 숭배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또 하늘과 태양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이제 그런 걸 보통 한박사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우리 결의의 어떤 사상과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나라나 그 어느 민족보다도 태양 숭배와 하늘을 경배했던 그런 사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토템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토템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토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동식물을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조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갖다가 토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동식물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특정한 동식물이 자기 부족을 수호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토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다양한 토템들이 있는데 특히 새 토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를 뭐 문헌이라든지 여러 유물 자료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토템 중에서 새 토템의 양상은 소떼 신앙이라든지 난생설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소떼는 나무 위에 새를 얹은 거를 이제 소떼라고 하는 건데 결국 여기서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디와 어디를 잇는 역할을 통로 잇는 역할을 하는 거다. 결국 지상과 천상을 잇는 어떤 교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새는 결국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떼 신앙은 새를 샤만의 정령 또는 최초의 샤만으로 보는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우리가 샤만이라는 거 그 우리 보통 많이 쓰는 이제 무당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사제자나 뭐 샤만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무당의 개념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은 하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신과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땅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를 하늘이라고 보고 땅에는 누가 삽니까? 우리 사람이 살죠. 그다음에
천상계에는 뭐 신이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뭐예요? 천상과 지상을 연결을 하고 인간계와 신계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결국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보통 샤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새는 천상과 지상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를 최초의 샤만 또는 샤만의 정령으로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동북아시아에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그 뿌리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솥대신앙. 그다음에 특히 솥대신앙은 농경사회가 본격화되고 지배계층이 성립되면서 천신신앙이 확립 보급되었던 청동기 시대에 굉장히 그 성립과 전개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또 천신신앙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천신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하늘에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체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계층이 성립이 되면서 지배계층이 그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인격체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서 스스로를 자기를 뭐라고 한다? 천자,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한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신신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솥대신앙과 관련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삼국지 위지동의전 한전에 언급된 솥도에서 그 솥대신앙의 연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문헌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귀신을 믿어 구급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을 제사 지내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한 여러 나라는 각기 벼릅을 갖고 있는데 이를 소도라 부르며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걸고 귀신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솥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얘기되고 있는 소도와 솥대를 같은 것으로 인식되거나 소도에 세워지는 큰 나무를 이제 뭐로 보냐면 솥대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농경문 청동기, 그 다음에 세용동검에 이렇게 장식된 새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농경문 청동기 앞면에 보면은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새가 앉아 있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새를 얹은 이제 솥대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국지 위지동의전 한전에 나온 거 보면은 나무에 뭐 방울과 북을 달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대나무 모양의 이런 그 자루에 요 손잡이 끝에 요 새 모양을 형상화시킨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새 모양을 형상화시킨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가운데 빈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방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를 얹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방울과 북을 달았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이런 걸 형상화한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솥대 위에는 아무 새나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로 철새이자 물새가 주로 올려집니다. 그 철새이자 물새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여지는 것과 같은 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는 집오리가 아니라 겨울 철새인 뭐 청둥오리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아무 새나 얹지 않고 철새이며 뭐 물새인 이런 것들을 주로 올렸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은 주로 아까 새의 그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의 상징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뭐뭐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영혼의 전달자, 그 다음에 뭐 공령의 전달자, 뭐 천명의 전달자 이렇게 세 가지 상징성을 주로 갖고 있다고 했는데 철새는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농경 사회에서 필수적인 거는 뭐 태양도 필수적이지만 또 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새인 오리가 이제 그런 농경의 풍요 뭐 이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물새는 뭐가 가능하죠? 잠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홍수가 나도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떨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불사조의 상징으로도 인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여지는 것과 같이 솥대 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철새이자 물새인 오리가 올려지지만 꼭 오리만 올려지는 게 아니라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솥대 위에 뭐가 올려집니까? 검은새 까마귀 모양의 이런 검은새가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솥대 위에 까마귀가 올려지는 그런 곳은 떼까마귀는 철새거든요. 까마귀는 철새도 있고 그 다음에 텃새도 있는데 떼까마귀는 철새인데 떼까마귀의 그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거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까마귀 뭐 삼조고 할 때 오자가 까마귀 오자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맹금류에 속하죠. 맹금류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 매, 까마귀와 같은 게 이제 맹금류에 속하는데 맹금류는 뭘 먹죠? 고기를 먹죠. 심지어 뭐도 먹습니까? 사람 고기, 인육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주몽 드라마 했을 때 보면은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가 죽었을 때 어떻게 장사 지냈죠? 그냥 들판에다 시신을 그대로 이렇게 놓으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풍장 또는 조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가 쪼아먹으면서 새가 쪼아먹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을 어디로 천도한다? 하늘로 천도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조장이 행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죽은 이의 영혼도 천상으로 함께 인도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신의 사자로서 지상과 천상을 넘나드는 솥대 위의 새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샤만의 정령 또 농경의 보조 신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국가 성립 부족국가 단계에서는 누가 정치적인 군장, 수장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게 되죠. 제사장이 정치적인 수장이나 군장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데 제사장과 정치적인 수장을 겸하며 스스로를 뭐 하늘의 아들로 자처했던 부족국가의 족장 내지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영원 불명과 영혼의 전달자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솥대 신앙에 나타난 이러한 새의 상징성은 한국 고대 국가의 시조 난생설화와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일상문으로 전승됩니다. 이를 말해주듯 그 솥대 위의 새가 하늘 세계의 대리자로서 지배자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가야 신라를 건국한 동명상황이나 그다음에 박혁거사, 김수로 등이 어디서 태어나죠? 알에서 태어나는 시조, 난생설화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가를 창업한 시조가 일반인들과는 다른 결국 하늘의 자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그 일상문에 표현되는 새는 여기 이제 보여지는 거지. 여기는 고구려 각조총에 표현된 일상문이고요. 이거는 고려 시대 때 그 청자에 표현된 일상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솥대 위에는 주로 어떤 새가 올려진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철새이자 물새인 오리와 같은 거, 또 뭐 제주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도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뭐가 올려진다 그랬죠? 까마귀가 올려진다 그랬죠. 서로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고구려의 그 각조총에 있는 일상문은 이런 도상의 특징, 새 모양이 뭘 많이 닮았습니까?
맹금류, 까마귀 같은 맹금류의 특징을 담고 있죠. 보면 어때요? 부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고 날카롭고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물새의 특징적인 모습은 뭡니까? 목이 길고 그 다음에 입이 부리가 길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뭘 많이 담고 있습니까? 물새에 속하는 오리의 형상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결국은 솥대 위에 올려지는 새나 일상문에 표현되는 삼조고 이런 거와의 서로의 관련성, 연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을 그러니까 난생설화에 있어서 알이 부화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햇빛이죠. 그래서 알의 부화에 있어서 빛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또 일상문 는 태양을 상징하고 형상화한 것임을 우리가 고려할 때 난생설화라든지 일상문 모두 뭘 반영하고 있죠? 태양 숭배 사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제 공통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렇다 그러면 물론 솥대 위에 항상 이렇게 새가 3마리만 얹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3마리가 얹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인데 금관의 요 가지 위에는 뭐야 새가 3마리 이렇게 얹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떤 새를 연상시키냐면 닭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기말지 신라의 기말지와 관련된 그 설화의 내용을 보면 기말지의 탄생을 알리는 흰 닭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그런 걸 형상화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몇 개예요? 새가 3마리 표현되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삼조고에도 뭐예요? 다리가 3개로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서로 밀접한 어떤 공통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토템을 반영하는 뭐 솥대신앙, 난생설화, 또 일상문에 나타나는 삼조과 같은 새의 상징성은 아까 여기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혼의 전달자, 천명의 전달자, 공룡의 전달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영혼을 실어 나르는 솥대 위의 새는 태양을 형상화한 일상문이 결국은 뭐예요? 영혼불명과 죽은 자의 재생을 염원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다음에 최고 통치자가 될 사람한테 천명을 전달하거나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새가 등장하듯이 난생설화는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국가를 경영하게 될 그러한 인물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다음에 난생설화는 왕권을 이어갈 새로운 지배자의 출현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난생설화도 그렇고 일상문도 모으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왕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관련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부터는 지금은 뭐 주로 문헌이라든지 이런 나타난 그런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솥대 신앙이나 난생설화, 일상문에 표현된 삼조고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의 관련성, 상호, 친연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한국 고대의 유물 중에서 새 토템을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아까 잠깐 본 적 있었죠. 농경문 청동기 이거는 앞면입니다. 앞면에 아까 뭐예요? 나뭇가지 위에 뭐가 얹어져 있죠? 새가 얹어져 있죠. 이거 뭘 형상화한 걸로 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솥대를 형상화한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농경문 청동기는 사만시대에 제작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 농경문 청동기의 앞면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는 게 표현이 돼 있고 뒷면에 보면은 뒷면을 이렇게 또 반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어떤 인물이 뭐예요? 이걸 따비라고 하는데 농기구를 이용해서 뭐예요?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따비를 가는 인물이 머리에 뭘 쓰고 있다? 새 깃털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봄이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런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머리에 새 깃털로 된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거는 결국 공령이 뭐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 곡식의 영이 새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새 깃털을 꽂고 밭을 가는 인물은 누구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당시 제사장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채토템의 양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그 옛 사만 지역, 뭐 변환과 진안 지역에서는 이러한 오리형 모양의 토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출토가 되냐면 부장품으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공간에서 이게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새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새 중에서 죽은 자와 관련된 공간에 있으니까 영혼의 전달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아까 새는 오리는 물새라 그랬죠. 그래서 농경의 보조신으로도 그렇게 여겨졌다 그랬죠. 그래서 농경의 풍요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세토템을 보여주는 이제 한국의 고대 유물 중에 삼국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이요. 이거는 고구려의 천왕지신총이라고 있습니다. 왜 천왕지신총이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한자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천왕이라고 써 있죠. 이 천왕지신총에 이제 그려진 뭐 선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인물이 지금 뭘 타고 있습니까? 새를 타고 있죠. 그런데 죽은 자가 이렇게 안치되는 공간을 갖다가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의 천정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어디에 그려져 있죠? 고분에 그려져 있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죽은 자, 피장자라고 볼 수가 있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영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뭐가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가 해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새 등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뭐라고 썼냐면 천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라고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고구려 왕의 무덤이라는 것도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새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왕은 우리가 좀 더 또 주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을 단군 신화 그 삼국유사 그 고조선 기의편에서는 환웅 천왕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삼국여사 앞쪽에 그 삼국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만든 왕력편에서는 고구려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단군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도 고구려가 어디를 계승한 나라다? 결국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다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지어 생각할 때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 결국 이제 그런 것들하고도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이요. 이거는 각저총에 보면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씨름하는 장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 위에 뭐가 있죠?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 마치 뭘 연상시킵니까? 솥대를 연상시키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교통로로서의 성격을 지닌 나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지금 누구와 누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냐면은요. 곰하고 호랑이가 앉아 있습니다. 마치 뭘 연상시키죠?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하고 호랑이. 곰하고 호랑이가 어떻게 하죠? 신단수한 앞에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했다고 봤을 때 이거는 뭐와 같은 존재로 우리 해석할 수 있다. 신단수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새는 신단수는 성스러운 나무 결국 소떼와 같은 성격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소떼 위에 새.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죽은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이 새는 결국 저 중에서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어요. 영혼의 전달자. 뭐 이러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백제금동대학로. 백제금동대학로 맨 윗부분 뚜껑 상부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새, 뭐 주작이라고도 하고 봉황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크게 개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서조가 아니니까 여기에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를 단순하게 불교 공양구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게 상징적인 체계로 봤을 때 여기에 산악을 중심으로 해 선인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단순히 불교 공양구가 아니라 백제 왕실의 제사 때 쓰였던 제기로 그렇게들 보는 견해가 더 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 위에 있는 이 새는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릴 인물, 성천자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재미난 거는 이 발에 뭐가 있습니까? 뭐를 딱 발톱으로 딱 움켜잡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봤을 때. 뭐 같아요? 신이 아니라 알이에요. 알. 그러면 뭘 또 연상시킬 수 있습니까? 난생설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함축해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저 세 가지 중에서 새의 기능성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천명의 전달자 뭐 이런 상징성을 갖는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침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머리에 베는 벽에를 갖다가 두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왕이 아니라 왕비의 두침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요 위에 뭐가 얹어져 있다? 새의 머리 부분, 그래서 뭐 봉수라고도 얘기하는데 봉수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왕비의 두침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왕릉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영혼의 전달자. 왜냐하면 이제 죽은 사람의 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상으로 실어 날라야 되겠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신라를 살펴볼게요. 이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출자형의 이렇게 나무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거에다가 뭐 녹각 모양을 형성한 이런 것들을 금관이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요 경우에는 특이하게 나뭇가지에 뭐를 얹어놨죠? 새 모양을 얹어놨는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닮았어요? 닭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기말지에 탄생을 알리는 흰닭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기말지의 탄생을 알렸죠. 그렇다 그러면 새의 상징성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어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천명의 전달자 뭐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에 그 신라에서 보면 이렇게 마치 지금 어떤 느낌을 이렇게 형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새가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익형 관식을 장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강한다. 그리고 이거 지금 누가 쓰는 거죠? 금관이라는 거는 왕 내지 지배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거를 관식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새의 그런 어떤 상징성 중에서 어디에 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어요? 천명의 전달자 뭐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가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야에 보면 이렇게 갑옷인데 갑옷 위에 새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이런 갑옷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전쟁터에 이거를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제사장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러한 갑옷을 입고 의식을 치르면서 결국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제사장이 정치적인 군장 뭐 이러한 역할까지도 옛날에는 겸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새가 형상화된 갑옷을 입은 거는 당시에 제사장을 상징하는 뭐 그러한 성격을 가진 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에 그 옛 가야 지역인 합초현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의 이 손잡이 부분에 뭐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새 머리 부분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환두대도는 누가 지녔냐면은 정치 집단의 최고 권력자가 지녔던 상징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새는 바로 뭘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천명의 전달자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환두대도는 가야 지역에서만 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백제나 그다음에 뭐 신라 지역에서도 이러한 환두대도들은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백제 무령왕령에서 출토된 건데 이거는 요 손잡이 부분에 새를 그 나타낸 게 아니라 손잡이 바로 밑에 부분에 여기 보면 새 모양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고리 밑에 이렇게 투조로 장식된 새 모양을 형상화했고 요 신라 천마총에서 나온 저 환두대도는 이렇게 새 머리 부분이 조각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과 새를 결합시킨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이 그 형성된 배경을 그 문헌에 나타난 뭐 태양 숭배라든지 새 토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를 형상화시킨 한국 고대의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아까 태양과 그 삼조고를 결합시킨 일상문이 처음 지금 선보인 거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4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처음 나타내지만 이제 그러한 인식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우선 해 속의 삼조고로 표현된 일상문에서 태양과 삼조고의 다리 셋 등 태양 숭배, 보통 다리 셋은 천지인 사상을 반영한다고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 숭배와 천지인 사상이 결합된 모습은 바로 어디에서 살필 수 있냐면은 단군 신화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아까 환인, 환웅할 때 환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환하다는 의미, 밝다는 의미죠.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 보면은 환인이 있고 환인의 아들인 누가 있습니까? 환웅이 있고 그다음에 환웅과 그 웅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당구 이게 바로 그 삼신이라고 봤을 때 바로 이게 이제 천지인 삼신사상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은 태양 안에 뭘 결합을 시켰습니까? 까마귀와 같은 새를 결합을 시켰죠. 그런데 그러한 거는 이미 어디에서 살필 수 있다? 그 고려 때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을 보면은 해모수, 아까 태양의 화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제 해모수 관련 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해모수가 그 천왕낭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어서 해모수가 결국은 하늘 세계를 대표하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은 태양의 화신인 해모수가 머리에 뭘 쓰고 있다? 오우간을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우간 할 때 오는 뭡니까? 까마귀 옷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깃털로 만든 관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양과
까마귀와 같은 새가 결합된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된 것으로는 4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해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이 처음 나타나는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형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성립되었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을 상징하는 그 월상문과 짜륵을 이루어서 일상문이 나타나고 일상문에 새를 등장시킨 것은 중국 전한시대인 기원전 2세기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전한, 한나라는 전한시기하고 후한시기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을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서 표현을 하고 해안에 이렇게 새를 표현하는 게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보다 훨씬 일찍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가 우리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 고구려 고분벽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다리가 몇 개입니까? 3족이 아니라 2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후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그 3족의 새가 일상문에 그려집니다. 저기 보여지는 게 지금 후한 시기에 그 일상문에 이제 비로소 3족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많이 보냐면은 동이족의 이동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갈래는 산동반도 지역으로 정착이 됐고 또 다른 한 갈래는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부는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 산동반도 지역에 정착한 동이는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었을 때 진안교체기 때 한족의 흡수 통합이 되고 한대 이후에 동이라고 하면 바로 만주족,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일본을 지칭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3족이 표현되지 않고 2족이 표현되는 거는 이렇게 진안교체기 때 동이족이 한족이 흡수 통합이 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3조고 문화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처음부터 3족을 이들이 수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2족의 세를 수용해서 표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3족의 세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나마 시기가 이제 좀 더 시기가 지나가면 남북조 시대라든지 수나라, 당나라 시대가 되면 태안과 삼조고를 결합시킨 일상문은 중국 중원 지역에는 별반 나타나지 않고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 여기 보면은 요령성이라든지 투르판이라든지 이렇게 외곽 지역에만 주로 이렇게 해안에 이렇게 삼조고를 표현한 것들이 주로 나타나고 중원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렇게 중원에서 거의 이제 소멸되다시피 한 해 속의 삼조고로 표현된 일상문은 고구려로 전승된 후 한반도를 거쳐 다시 어디로 전파가 되냐면 일본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나라 때 삼조고 문화가 일상문에 일시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말해주고 또 아울러 한국과 일본 등 동이족의 대표적인 생활 영역에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이 전승된 것은 삼조고 문화와 동이족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거 이건 오회분 오호묘입니다. 그다음에 7세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옥충주자라고 있는데 옥충주자 뒷면에도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그려져 있습니까?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중원 지역에서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고 소멸되었던 이러한 삼조고 문화가 어디로 이어지게 된다? 고구려와 일본으로 전승돼서 이제 보편적으로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등 뭐 한국의 상고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또 이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해 속의 삼조고로 표현된 일상문은 그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라든지 역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그 한국 고대 일상문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살펴봤죠. 태양 숭배와 세토템, 세토템은 주로 또 무엇과 뭐를 통해서 소대 신앙과 난생설화 이런 거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소대 위에 올려졌던 새라든지 난생설화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일상문에 표현된 새 이런 것들이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표현된 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4세기에 처음 발견이 되지만 그거보다 그거에 대한 인식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문헌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고대 유물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도움들이 많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했고 다음 주에는 일상문에 나타난 그 구성 요소, 그다음에 도상에 대한 상징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그 일상문이 또 문화권에 따라서 이 문화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동이족과 하와족의 문화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어떻게 전개되고 왜 이 지역에서는 주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표현됐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사상적인 측면에서 다음 시간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